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저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머니트렌드라는 저희 프로그램 제목에 맞게 돈의 흐름을 정말 착착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이슈와 함께 또 앞으로 강하게 흘러갈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빨간불 강하게 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함께 보시면서 저희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미국 국채금리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죠. 우리 시장엔 좋지 않게 작용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0.01% 내린 2,718.6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는 장중 한때 2,724.46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결국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0.28% 하락한 928.9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만 매수를 했는데요. 자, 개인은 738억 원, 외국인은 943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관이 1,612억 원을 팔아낸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개인이 1,661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관이 296억 원, 외국인은 1,059억 원을 팔아낸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제목을 저희가 외국인 셀코리아에도 외국인 한도 소진율 도달한 통신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또 1,24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올해 들어 외인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10조 원 이상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통신주만큼은 좀 다릅니다. 외인들은 올 들어 통신 3사 주식을 8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이들 통신 3사의 외인 한도 소진율도 70% 후반부터 90% 중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이미 이런 흐름을 예측하고 짚어주셨던 파트너가 출격하니까요. 잠시 후에 계속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순환경제, ESG 이런 단어들이 예전에는 좀 공부해야 아는 지식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배터리 순환경제,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 보통 7년에서 10년이라고 하죠. 전 세계 사용 후 배터리는 연간 33%가량 늘고 있다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폐배터리에 대한 법령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자, 이에 정부가 노후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 법제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다고 하는데요. 더해서 제대로 된 법을 기반으로 재사용, 재활용을 활성화시켜서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 신사업 육성이란 효과까지 얻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2차 전지 기술력 하면 이미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폐배터리 시장에선 어떤 기업이 웃을 수 있을지 저희 머니트렌드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잘 짚어주시는 분이 또 계신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동안 괜찮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왔다 갔다 그래서 네. 고민도 좀 많이 되고 했던 지난주였는데 이번 주는 제 시장에 대해서 계속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예상대로 시장이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저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미리 앞서서 해주고 계시는 우리 이주연 파트너님입니다. 자, 그만큼 고민의 결과가 노란톡방에서 반영이 되고 있겠죠.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면 노란톡방 참여 링크가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자, 이주연 파트너의 고민의 결과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머니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환율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외국인 수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가 환율이 아닐까 싶은데, 자,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원화 약세, 이 호재를 찾기 힘든 우리 시장에 어려운 환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최근의 환율 추이와 외국인 수급 전망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환율은 추세적으로 이제 계속 상승 흐름을 좀 계속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우리나라 환율의 이제 밴드대를 보면요, 대략 1,250원에서 1,150원, 좀 많이 밀렸을 때는 뭐 1,100원 정도를 하단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환율이 1,050원대 부근에서 지금 놀고 있다. 뭐 1,230원에서 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상승 추세 중입니다. 오늘 뭐 장중에 한 차례 좀 밀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요. 여전히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흐름이고, 이게 이제 결국은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되니까 또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보인다라는 것은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머징 마켓에서의 이제 그 외인들의 매도세 이어지고 있고, 그런 자금들이 결국 이제 미국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그 때문에 달러 강세가 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제 빅스텝으로 계속 올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한 차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비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게 됐을 때 우리나라 환율도 조정을 받을 수 있고, 환율이 조정을 받게 되면 증시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제가 여기 이제 방송국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요 이제 PD님과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달러 인덱스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차트 보시면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그 지금 1시간짜리 차트입니다. 1시간짜리 차트인데 요거를 이제 뭐 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일별로 봤을 때는 뭔가 추세적인 변화는 없어요. 다만 짧은 뭐 구간에서 이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뭐 달러 인덱스 올라갔던 부분이 뭐 103포인트였고, 2020년도 초에도 뭐 102포인트, 그리고 지금 100포인트를 조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저항 라인이 이렇게 이제 좀 잡혀 있는 구간까지는 저는 이제 뭐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뭐 보시는 것처럼 구간마다 달러 인덱스들이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 상승도 이미 다 나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면 이제는 뭐 조정을 한 차례 정도는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국내 증시 내일 뭐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28포인트 여기를 좀 하회해주는 그림으로 오늘 새벽에 내려가게 되면 아마 미증시가 굉장히 좋은 그림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국내 증시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요. 나스닥 선물 지수를 제가 이제 미국장을 볼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로 보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그 추세적인 관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미선물 시장하고 그다음에 야간 선물 시장을 보고 국내 증시가 오늘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 장을 선반영하는 흐름이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월요일 날 장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화요일 날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어저께 선반영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은 좀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장중에 눌림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14,285포인트를 갖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게 추세적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자리를 뚫어내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 보시는 거죠. 3월 달에 상승장이 나왔고 4월 달에 이제 조정장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요 지금 딱 지지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올라오는 건데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잡힐 가능성 높다. 그래서 미국장은 15,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내 증시, 뭐 글로벌 증시 다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보여주신 이주연 파트너였는데 자,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우리나라 환율도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또 환율이 내려가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의 셀코리아 와중에도 대거 사들이고 있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방송에서 KT 머니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통신주인데 왜 이렇게 외인들이 통신주를 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제가 KT 설명을 해드릴 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 드리고 나서부터 음봉으로 계속 조정을 이어왔었어요. 네. 그때마다 이제 노란톡방에서 매수하세요, 분할로 오. 계속해서 모아가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딱 세팅을 했던 손절가 이탈을 하지 않고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오늘도 음봉으로 쉬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사도 된다 생각을 하고요. 결국 뭐 37,000원 저항자리 돌파하고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줄 거다. 이번에는 KT 통신주들이 예전에 그 통신주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신주들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경기가 침체될 거다라는 이야기 기사 많이 보셨죠. 그렇죠.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고 뭐 긴축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고 이머징 마켓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계 자금들이 싹 다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결국 이들도 일정 비율을 이머징 마켓들에 유지를 할 텐데 그러면 그 비중을 갖다가 그냥 뭐 일반 종목들, 뭐 실적 좋은 종목들이나 뭐 어디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경기가 불안해지고 전망은 계속해서 뭐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수치도 점점 안 좋아집니다.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혹시 앵커님은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실 수 있으신가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시에서 살아도 네.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뭐 그냥 휴대폰이라도 투지폰이라도 있어야지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이 없으면 생활이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불가능하죠. 그죠? 네. 인터넷이 없으면 지금 당장 여러분 어디 커피를 사러 가도 결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세계가 마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인데 뭐 통신사들 이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장칠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통신 쪽으로 쓰잖아요. 정말 경기가 어려워졌어요. 만약에 네. 무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끊으실 거예요? 그 선물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쓴단 말이에요. 네. 그죠? 정말 경기가 안 좋아져서 불황이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놓을 수 있는 게 핸드폰입니다. 우리 네. 영화 기생충을 보더라도요.
핸드폰을 들고 와이파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렇죠. 그죠? 그만큼 필수적인 그런 우리 생활의 일부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아도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사용하는 인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추정치에 대한 실적이 거의 정확하다, 확실시된다라는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만에 하나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에는 이머징 마켓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래서 스리랑카가 이제 뭐 파산 신청을 하고 뭐 했던 부분들 얘기 드렸는데, 정말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IMF 같은 시대가 다시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됐을 때도 PBR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마진으로 그런 부분들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네. 그래서 외인들이 뭐 이런 통신주들에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거기에 더해서 실적도 지금 KT 같은 경우는 통신 3사 중에 가장 좋고요. 그리고 내년도 실적도 안 좋아지냐? 그런 게 아닙니다. 성장을 계속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로 가면 갈수록 지금 당장 인터넷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더 우리의 삶과 밀접해지게 되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5G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 지연되는 뭐 그런 굉장히 빠르고 연결이 끊기지 않는 그런 인터넷들이 이어져야 되는 그런 시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통신사들을 외인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경기 방어주 중에서 지금 뭐 이만한 종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업종 보통 우리 전기는 써야 되니까 네. 한전 같은 거나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뭐 담배 인삼공사 이제 지금은 이름이 KTNG로 바뀌었지만 뭐 불황이 오면 사람들 담배 더 피겠죠. 네.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마신다고. 네, 그렇죠. 그렇긴 하겠지만 실적이 뭔가 증가를 하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런 쪽으로도 지금 외인들이 계속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외인들은 지금 경기 방어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인데 요거는 뭐 다음 섹터에서 또 얘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넘기도록 할게요. 네. 자, 외인들의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통신주 쇼핑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경기 방어주들 중에서도 통신주만큼 이 든든한 종목들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주연 파트너는 이미 내다보고 KT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고요. 자, 더 많은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뚜렷한 주도주 없이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조금 멀리 내다보고 종목 선정에 좀 힌트를 얻어볼 만한 내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정부가 전기차용 노후 2차 전지죠. 사용 후 배터리, 폐배터리를 활용한 신사업 육성을 위해서 관련 법제 마련에 나선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자, 바로 떠오르는 국내 배터리 관련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파워로직스가 관련 이슈로 올랐는데 네. 자, 파워로직스 말고도 어떤 종목들이 더 있을까요? 네, 파워로직스가 오늘 좀 시세가 가장 좋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네. 시가가 좀 강하게 떴던 종목이 있는데, 뭐 NPC라고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이제 네. NPC라는 종목인데 아주 산타크로스 같은 그런 좋은 종목이에요. 예전에 이제 연말에 제가 산타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종목으로 이제 함께 크게 또 수익을 내고 뭐 기부도 함께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에서 큰 도움을 줬던 종목인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 보면 NPC라든지 영화테크가 이제 좀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이렇게 좀 손에 꼽힐 수 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로 그동안에 계속 움직여 왔고요. 네. NPC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뭔가 대단한 기술은 아닌데
플라스틱 사출해서 이제 뭐 틀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요거 만드는 회사인데 뭐 현대 글로비스하고 공동 개발로 배터리를 이렇게 이제 담을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폐배터리지만 이 배터리라는 것은 화재에 좀 취약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카캐리어를 가지고 자동차들을 이제 전 세계로 운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시장에서 주도가 됐을 때는 이런 폐배터리들도 수거를 해서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사업을 좀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뭐 그런 배터리들이 배 안에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될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용기들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PC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뭐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MPC는 이거 말고도 좀 모멘텀이 저는 좀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부위들 보면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시면 미세 플라스틱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네.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업에서 사용하는 이 스티로폼이에요. 그건 그래서 몰랐네요. 뭐 바닷물의 파도에 이렇게 사가서 네. 아니면 뭐 부서져서 결국은 뭐 고기들에게 들어가고 그 고기를 잡아먹는 우리한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사가서 이제 뭐 떨어지고 해양 오염을 시키지 않는 형태의 부위를 MPC가 이제 개발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좀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적인 부분에서는 뭐 폐배터리 쪽으로 MPC가 그리고 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사업 더해서 뭐 이런 새로운 사업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또 영화테크도 지금 보시면 그 전기 자동차 관련된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역시 그 폐배터리 활용을 해서 ESS라고 하죠.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이라고 해서 솔루션인가요? 시스템인가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이 건물에 네. 큰 배터리를 설치를 해서 뭐 낮에는 충전을 해놨다가 저녁에는 이제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는 그리고 태양열 전지판을 활용을 할 때는 ESS가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의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한때 뭐 MPC하고 영화테크가 서로 내가 대장이니 하면서 이제 오르락내리락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결국은 이 자동차 배터리들에 대한 폐배터리에 대한 뭐 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계속 팔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이슈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성장성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섹터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섹터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MPC 같은 경우는 산타 같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름에도 산타를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길게 봐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최근에 좀 거래량도 들어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충분히 또 뭐 여름에 산타로 또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나. 뭐 여름에 에어컨과 같은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시원한 바람을 또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전고점 정도 저항 자리까지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은 드니까 네. 일단 뭐 테마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인다 했을 때는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였던 그런 상황들이 지난번에도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런 흐름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들 타고 있는 거 괜찮아 보이니까 그런 관점으로만 딱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우리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 폐배터리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만 해주시면 역시 노란 독방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앞으로 유망하게 여름에 좀 산타를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머니 이슈 만나봤고요. 오늘 시장을 달군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파트너가 선정한 오늘의 머니 섹터는 음식료업입니다. 오늘 2.48% 상승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음식료 업종 가운데 상한가도 나온 게 있고 네. 상당히 흐름이 좋더라고요. 오늘 머니 섹터를 선정해 주신 이유도 아마 상승이 많이 나와서인가요? 네, 아무래도 돈이 이쪽으로 많이 쏠렸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이름 자체가 머니 트렌드인데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보면 오늘 과자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과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제과 관련된 부분들, 과자, 빵, 이런 거 만드는 음식료 관련주들, HMR로 이제 또 간편식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 다 잘 움직였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전쟁 이슈 이후에 곡물 가격 폭등한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보면 비료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네,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농기계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도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20년도 12월 달에 이제 식량난이 올 거다. 라고 얘기를 대강연회에서 한번 드렸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거를 조금 빨리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음식료주들이 지금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음식료 관련주들이 결국은 상품 가격을 인상을 시킬 거고 상품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곡물 가격이 정상화가 되었을 때는 그 스프레드 마진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음식료 관련주들은 좀 보시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더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좀 늦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늦게 되고 있다 이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면 오늘 뉴스 중에서 각 호텔들의 이제 석식이라든지 조식 이런 가격들도 20%씩 막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우리 물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제가 돼지고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돼지고기 삼겹살 사러 가면 정말 삼겹살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뛰는 모습들을 네.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진짜 식량난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좀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요. 이제는 스마트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나중에는 이 세포 배양으로 고기를 생산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이 코너 잠시 기다렸는데 네. 경기 방어주예요, 보통. 앵커님은 혹시 이슬만 먹고 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이슬이 다른 이슬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먹고 살 수밖에 없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경기가 불황이 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지출은 좀 줄이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OTT를 디즈니 플러스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티빙도 보고 여러 개를 끊어서 이렇게 보다가 네. 수입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끊을 수는 없고 내가 먹는 거를 안 먹을 수도 없고 애들을 안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 우선순위에서 좀 제외되는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 결국은 필수적인 거, 삶의 필수적인 그런 요인들은 우리가 쓸 수밖에 없고 네. 살 수밖에 없고 한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료품들 관련 주들도 결국은 올라갈 섹터긴 했지만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좀 부스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난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오늘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들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이면에는
100원에 팔던 사탕을 뭐 물가가 이제 오른 부분 반영해서 200원에 팔기 시작하면요. 장부에 영업 뭐 매출이 100원이었는데 다음번에는 200원으로 찍히게 됩니다. 물론 뭐 제가 극단적으로 한 2배 정도를 이야기 드렸지만 이처럼 상품 가격을 한번 올리게 되면 장부상 이 영업이익과 매출이 확 늘어나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물가가 이렇게 좀 안정을 찾는다고 해서 한번 올린 거 내릴까요? 안 내릴 겁니다. 안 그죠? 내리죠. 어릴 때 제가 쭈쭈밥 50원에 사 먹었는데 네. 그런 세대는 아니시죠? 네, 네. 50원은 네, 50원에 저는 50원에 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지금은 500원에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할인점에 때문에 가도. 그렇죠. 할인점에 가도 500원 이상인데 그만큼 이제 가격이 일단 한번 올라가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 이 식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상승한 상태로 쭉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뭐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올랐던 부분들이 이상하지도 않거니와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 불황이 오고 뭐 그냥 불황이 온 건 아니에요. 우려감이지. 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확정적인 거 사람들이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데 쓰는 거는 줄이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품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고 거기다가 대부분이 저 PBR 종목들입니다. 결국은 청산 가치보다도 싼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뭐 올라간다 했을 때 뭐 두려움 없이 사람들이 매수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쫙 놓고 보면요. 물론 조선주들도 잘 가고 있고 반도체들도 최근에 이제 반등 나오는 것들 좋고 뭐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흐름이 좋은 것들은 또 좋아요. 좋은 기업들은. 네. 그런데 외국인들의 시각은 제가 봤을 때 경기 방어주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좀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시세가 올 것이었지만 전쟁이라는 부스터로 좀 더 시세가 붙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머니섹터 음식료 업종 내에 종목 고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로 저희가 미리 받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농심입니다. 매수가는 33만 3천 원이고요. 비중은 20%인데 오늘 농심이 31만 9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1.92%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님은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농심이 사실 식품 관련주들이 좀 저평가된 게 꽤나 많거든요. 네.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은데 농심은 저평가되어 있지 않았어요. 물론 라면 1위 업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프리미엄을 받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농심은 해외에서 이제 그 판매가 좀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주가 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그러면 한 1,900억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은 1,300억, 뭐 내년에 1,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2020년도에 주가 랠리를 생각하면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적정 주가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조금 지금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래도 라면 시장이 한류 열풍을 타고 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뭐 그런 모습, 그다음에 뭐 기생충에서 짜파구리 이야기 나오면서 외국인들도 이제 짜파구리 굉장히 뭐 많이 먹고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그 짜파게티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이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됩니다. 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만 맞는 라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유학생활 할 때 보면 네. 학교 매점에 이렇게 뭐 미국 라면 뭐 각 국가별로 라면들이 이렇게 좀 비치를 해두거든요. 네. 그래서 딱
라면이 입고가 되면 국내 라면만 1순위로 다 사라지고 없어요. 오. 그만큼 외국인들도 한 번 딱 먹고 나면 뭐 한국 라면만 좀 찾는 특이한 그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네. 다른 뭐 라면들에 비해서 좀 더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뭐 라면 시장도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가격 올리게 되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33만 3천 원 올 겁니다.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도 상승 흐름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요 흐름대로, 요 트렌드대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보면요. 박스권 상단이 뭐 34만 원,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 27만 원, 이렇게 이제 딱 정해져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또 상승 흐름 올라오게 되면 33만 3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시든지 아니면 이제 정리를 하시고 저점 매수 27만 원 박스권 하단이니까 뭐 저기까지는 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뭐 한번 저점을 잘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내가 이거 팔았다가 다시 저점 못 살 것 같다라는 고민이 드신다면 뭐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뭐 농심 언제 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저도 뭐 또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라면 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농심이 고민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 노란톡방에서 함께 더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내용도 만나볼게요. 오리온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0만 4,500원에 비중은 30%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리온도 오늘 흐름 볼게요. 5.17% 상승해서 9만 3,5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역시나 손실 보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오리온도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올해 전망치가 한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거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초코파이가 별로 그렇게 맛있는 과자다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네. 유학생을 한참 하다 한국 들어왔는데 초코파이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게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안 망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군 입대를 딱 하고 아무것도 이제 그 단 음식을 하나도 안 주는데 네. 짬밥만 먹다가 어느 날 행군을 딱 하고 왔는데 초코파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없는 걸 먹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한 입을 탁 베어 무는 순간 천국이 펼쳐지던가요? 그렇죠. 네. 정말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 지금 정도로 눈에서 빛이 나오고 계신데. 네. 그때 제가 초코파이를 딱 먹는 순간 머리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오리온을 사야 된다. 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딱 느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샀더라면 장기 투자를 정말 했더라면 정말 한 10배 넘게 수익이 났을 텐데 당시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못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이라고도 하고요. 추억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라든지 해외에서 굉장히 잘 팔려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베지테리언들 용으로 해서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좀 수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만큼 이런 뭐 스낵이라든지 과자 부분에서 잘 만드는 회사들이 저는 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 과자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래에는 좀 많이 마켓 시어를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리온 뭐 차트적으로도 이제 8만 원 박스권 하단 자리 저점 찍었고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번에 뭐 또 상품 가격들 인상하고 하면 충분히 뭐 한 12만 원까지도 저는 올라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대로 뭐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올라오면 뭐 매수가에서 정리할지 어떨지 고민이 되신다 하시면 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주셔도 좋고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들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파트너의 군대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는 오리온에 대한 종목 고민이었습니다. 자, 12만 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자, 그 부분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주연 파트너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자, 주식시장 보다 보면 참 답답하고 머리 아픈 순간들이 많은데 환기하면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서 즐겁게 투자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니섹터 내 종목 고민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주현 파트너가 오늘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머니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삼목 에스폼입니다. 오늘 흐름 보면요. 1.82% 하락해서 29,7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초반엔 상승이 나오면서 31,250원까지 가기도 했는데 흘러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머니 종목으로 삼목 에스폼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셨나요? 네, 삼목 에스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방송에서 아주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2021년도 초에 이제 상승 초입에 놓여 있을 때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이야기를 드릴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삼목 에스폼 같은 경우는 건자재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 알루미늄 거푸집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 공사 현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판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멘트를 붓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굳어지면 이 겉에 있는 거푸집들을 떼내고 나면 콘크리트로 이렇게 이제 기둥이 생긴다든지 틀이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2000년도 넘어서면서 이제 알루미늄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무들은 한번 쓰면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알루미늄은 건설사에서 원하는 틀대로 탁 만들어 가지고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은 알루미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원할 때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빌려주고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려받고 또 필요한 곳에다가 녹여서 만들어서 빌려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들이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자산들 같은 경우는 장비라든지 이런 기계라든지 하는 부분은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알루미늄은 감가상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잘 씻어서 녹여서 다시 또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럼 재활용이 계속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자산으로 잡힌 이 알루미늄들은 감가상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목 에스폼이 보유하고 있는 알루미늄이 지금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대략 한 3조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한 4,300억이에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알루미늄 가격이 조 단위인데 시가총액은 4,300억이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친다라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겠죠. 물론 지금 장부상 이런 그 알루미늄에 대한 가격들이 반영이 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자산 재평가를 하고 우리 회사가 자산을 이만큼 들고 있습니다 하면 그래 세금 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산 재평가 별로 안 좋아해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빼고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만 한번 본다고 하더라도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돼서 굉장히 좋아요. 지금 2020년도 이제 적자를 봤었는데 2021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 전망되는 실적이 38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금강공업과 삼목 에스폼이 국내 1, 2위 업체라고 이야기를 알폼사라고 합니다. 알루미늄 폼 회사 해갖고 알폼사라고 하는데 이 알폼사들의 그 1위 업체가 이제 삼목 에스폼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거푸집 중에서 삼목 에스폼이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세 번째 회사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산목에스폼과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고로를 가지고 있고요. 뭐 3사 정도가 이제 고로를 가지고 있는데 네. 고로라는 게 뭐냐면 이 알루미늄 녹여서 틀로 만들어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산목에스폼이 이제 고로를 가지고 있고 또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1위 업체로서의 계속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1, 2, 3등을 빼고도 중소 이런 알폼사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니까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또 알루미늄이 더 급등을 하게 되고 중국에서 이 생산하던 거 환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싹 줄여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생산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루미늄들이 굉장히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 급등을 하는데 뭐 니켈 값 급등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만 알루미늄 네. 가격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결국 예전에 보면 2013년도, 14년도에 산목에스폼이 주가가 급등을 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한 800%, 900% 정도 올랐는데 네. 이때 당시 환경과 지금이 똑같아요. 어. 그래서 이때도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하면서 산목에스폼과 금강공업이 급등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한 가지 더한 건 뭐냐? 중소 알폼사들이 이제 수주는 받았는데 그 수주를 이행을 하려고 하니까 알루미늄을 사다가 고로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넘겨가지고 오는 거를 갖다 다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네. 알루미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올라 버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수주했던 부분들을 그러면 여기는 납품을 못 해주니까 대형 회사들에게 넘겨야겠구나 하고 이제 이 산목에스폼과 금강공업이 이 중소기업들이 포기한 그 수주 물량들을 작년 4분기에 싹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지을 수 있는 게 한 30만 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근데 이게 1분기 만에 27만 호 정도의 수주를 받았거든요. 풀로 다 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수주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사에서는 더 수주 주문을 내야 되는데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생태 자체가 대형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알폼사들의 초호황기가 이제 도래를 했는데 이걸 당연히 다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이만큼 올란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게 2021년도 초에 이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온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끝나냐?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 한참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뭐 정고 저항 자리, 뭐 라운드 피겨 가격 저항 생각하면 뭐 한 35,000원 정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4만 원 넘길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2014년, 15년도의 고점을 충분히 넘어서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바로 건설 공급을 계속 아파트 공급을 계속 하겠다라고 집값을 잡아야 되니까 이런 환경이 또 만들어져 있다는 걸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 높고 지금 단기적으로도 전고점 저항 자리 돌파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제가 예전에 금강공업 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었죠. 3월 30일 날 그때처럼 믿고 분할로 내려올 때마다 담아두시면 수익이 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KT나 뭐 금강공업이나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지금 뭔가 불확실한 이런 시장에서는 확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장세에서는 확실한 종목이 필요하다. 그런 종목이 산목에스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내일 이주연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 8시 50분에 진행이 되고요. 자,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산목에스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또 3월 17일에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휴스틸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시세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와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일제히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